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지속가능 도시와 지속가능 공동체이고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 도시의 과제이고, 두 번째는 이제 공동체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외국의 사례를 하나 살펴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아미소장동의 도시재생 사례를 통해서 우리 부산의 삼북도로 마을, 삼북도로 도시에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아직까지 뭐 완성된 건 아니고요, 만들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도시의 현재의 과제이죠. 특히 이제 지방에 있는 소도시, 그러니까 서울, 경기도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있는 소도시의 가장 큰 과제가 지금 이제 저성장, 그리고 저성장을 넘어서 쇠퇴하고 있는 거죠. 인구가 줄고 경제가 침체해지고 뭐 이런, 그다음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뭐 전국에 거의 대부분에 보시면 강원도 남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북, 전남에 이르기까지 아주 거대한 쇠퇴의 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산도 마찬가지고요. 부산도 뭐 일부 동부산, 서부산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자치구군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 쇠퇴의 문제는 이제 아주 지방 도시에서 아주 큰 문제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에 부산도 이게 기장 그리고 강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역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시가 쇠퇴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동시에 혹은 순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뭐 어느 게 원인이고 어느 게 결과고를 따지기 힘들 정도인데요. 어쨌든 부산에서 쇠퇴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산업인 것 같습니다. 산업이 빠져나가면서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와 함께 젊은 세대도 나가고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그러면 소득이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젊은 인구 감소, 고령화, 그다음에 공급 폐가가 늘어나고 부동산 가치는 하락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도시 이미지나 도시 생명력이 이제 점점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후한 지역이 생기면 옛날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노후한 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은 대개 재개발이었습니다. 재개발 혹은 신도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어떠한 지역이 노후화되면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철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로 만드는,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재개발이죠. 또 뭐 도시 정비 사업의 중에 하나인 재개발이고요. 재개발을 통해서 사실은 뭐 이런 지역을, 이런 아파트가 있는 지역을 바꾸면 사실은 시의 입장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관리할 게 너무 많죠.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범죄의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응급 환자가 생겼다든지 뭐 이런 관리하기 되게 어렵지만 이렇게 바뀌면 되게 관리하기 되게 쉬운 마을이죠. 게다가 이제 새로운 비싼 아파트로 바뀌면 세수도 건전하게 되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꾸는 것을 훨씬 선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많은 주택이 공급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그 아파트로 지었을 때 원래 그 동네에 살던 사람이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이제 원주민 재정착이 있냐, 얼마나 높으냐인데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5% 정도만이 아파트 재개발 이후에 그 아파트에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떠나야 되는 거죠.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주민들 간에도 서로 뭐 추진위원회와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지곡
공원 앞에 있는 연지동이죠. 연지동인데 그 연지동이 지금 거의 재개발이 이제 철거 다니고 있으면 아파트 재개발을 되고 있는데 그 재개발되기 전에 어느 집의 담벼락인데요. 이분이 여기서 130년을 살았는 거죠. 자기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부터 살았는데 자기는 가기 싫은 거죠. 그리고 아파트도 바꾸는 것도 싫다. 재개발도 싫어하는 거죠. 그냥 할아버지가 살던 집에 그대로 살고 싶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재개발법이 몇몇 사람이 반대를 하더라도 일정한 퍼센트의 주민이 찬성을 하면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이 사람은 반대했지만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이런 시를 다음에다가 이렇게 적어놓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계속 살 수 있은 자기는 계속 이 집에서 살고 싶었지만 그런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상당히 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비 사업을 도시는 깨끗해지죠. 재개발 사업은 도시는 깨끗해지지만 원래 거기에 살던 사람들 80에서 90%의 그분들은 여전히 어딘가 고옆으로 이사를 해서 여전히 그 문제를 가지고 복지라든지 그다음에 뭐 낮은 소득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국가적 차원이나 이런 걸 보면 국가적 차원으로 정비 사업이 좋지만 재개발 사업을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가능하지만 부산도 사실은 최근까지만 해도 잘 안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잘 안 되고 있던 재개발이 지금 갑자기 막 진행되는 데가 여러 군데 생겼지만 뭐 서울, 뭐 부산 혹은 몇몇 큰 도시를 빼면은 사실은 재개발 사업은 거의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산에서도 한때 굉장히 많이 재개발 지정했다가 지금 해제한 데가 꽤 많습니다. 사업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개발을 원한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니죠. 부산에 이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신축된 건물의 지점들인데요. 보면 골고루 건물들이 신축된 걸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가만히 보면 신축 건축물이나 건축물 전체 면적을 보면 기장하고 강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장과 강서의 건물이 가장 많이 지어졌고 그 많이 지어진 건물의 대부분이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쇠퇴는 원도심 지역에서 쇠퇴를 하고 있지만 아파트는 딴 데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도시 기능하고 정비 사업이 뭐 이게 이런 재개발 사업이나 아파트가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도시 쇠퇴는 이 원도심 4개구 혹은 6개구와 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아파트는 다른 데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은 여전히 쇠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이 도시 쇠퇴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서 사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2003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도시재생비를 위한 특별법, 재생비 촉진법이라든지 이런 법들이 2003년, 2005년 이런 법들은 되게 아파트를 쉽게 지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좀 쉽게 아파트를 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이었다면 이게 잘 안 되는 지역이 있다. 그걸 알게 되고 그래서 2007년, 2008년부터 그 재개발을 할 수 없는 쇠퇴 지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재생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7, 8년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해서 2013년에 도시재생 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이 2013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2014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을 이제 국가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사실 좀 애매하죠. 재개발은 알겠는데 재생이 뭐냐? 재생은 도시나 건축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생은 생물학적인 용어죠. 생물학적인 용어. 그러니까 생물체가 다리가 이렇게 다리나 이런 잘리면 다시 마치 그 안에서 막 솟아나듯이 복원이 되는 거죠.
발이 새로 생긴다든지 혹은 꼬리가 새로 생긴다든지 뭐 이런 작용, 그런 생리 현상이 재생이라고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도시가 그럴 수 있다. 도시가 원래 있던 그대로 회복을 할 수 있느냐? 아파트 헐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원래 건물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도시 재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재생을 한다는 얘기는 도시 자체를 생물체로 이제 본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이렇게 싹 쓸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이 전면 철거 재개발 방식, 스크랩 앤 빌드 방식에서 최근에는 이렇게 하지 말고 원래 이제 원래 그 주민들이 살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그래서 fix and live, 고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도입하자는 겁니다. 재개발을 다 바꾸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재개발을 해야 되지만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곳은 이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겠다. 혹은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나가면 재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재개발을 하는 것보다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는 쪽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은 당연히 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면 당연히 아파트를 짓는 쪽으로 사람들이 다 선택하겠지만 지금은 아파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대안으로서 도시재생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도시재생이라든지 혹은 대수재생을 하는 방식으로서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데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자기 상태를 만들어가는 가꾸는 그런 운동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 이제 마치찌꾸리라고 말을 쓰고 우리나라에서도 번역해서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 커뮤니티 디자인이나 커뮤니티 빌딩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 대만에서도 뭐 이렇게 사구영조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런 방식들이 이제 조금씩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2010년부터 창조도시 본부가 만들어져서 삼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도시재생 사업을 2010년부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마 전국적으로도 가장 빠른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행복마을 사업도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재생법에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거는 아까 보듯이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이제 하나의 외국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라고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인구가 2,100만이니까 해마다 전 세계 세계 최대 도시 10개를 뽑으면 그 중에 항상 들어가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도시이지만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수도입니다. 나이지리아 수도인데 인구가 2,000만이니까 상당히 크죠. 여기 보시면 이 라고스라고 하는 곳이 여기가 원래는 바다였는데 사구가 생기면서 호수가 됐습니다. 호수가 되고 이제 이렇게 강 같은 곳을 통해서 이 호수와 바다가 연결되는 그 사구 위에 사구하고 그 옆에 이제 이런 도시가 아름다운 아프리카 최대의 도시가 만들어졌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아프리카도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농촌에 있는 것보다는 도시가 훨씬 살기가 좋은 거죠. 살기가 좋고 일자리도 있고 기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2,100만의 도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스코, 이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2,100만이 이 호수 주변으로 몰려든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끝없이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요 언저리에 새로운 마을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마을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게 호수죠. 호수와 육지 사이에 마을이 만들어진 거예요. 집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땅은 없는데 집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이런 거죠. 수상가옥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 호수 위에 수상가옥을 만들고 살기 시작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도심에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심에 일자리가 많죠. 가난한 사람이 그 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집은 외곽에 있죠. 근데 외곽에서 살면
도심까지 일자리는 도심에 있고 외곽에서 살면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오고 가야 돼요. 그 시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소득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저소득층은 도심 근처에 모여 살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도심 주변에 슬럼가가 많이 생기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제 땅도 없고 실제로 이제 이 사람들을 위한 땅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주인이 없는 호수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집 원래 또 그리고 이 주변에 어촌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어촌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물 위에 물의 기둥을 받고 그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씩 그 옆에 같이 비슷하게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몇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렇게 수상 마을을 형성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집은 땅값은 안 들고 집은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일하러 나가고 나면 낮에는 애들만 남는 거죠. 근데 애들이 배가 없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하죠. 학교도 없죠. 가지도 못하죠. 그리고 뭐 어디 뭐 운동장이나 놀이터가 없으니까 결국은 여기서 계속 노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애들이 여기서 놀기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애들이 이 집이 이 동네에서 이 동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죠.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해야 소득이 높은 직장을 갖게 되고 그래야 좋은 일자리를 가져야 밖으로 나가서 정상적인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애들이 여기서 계속 놀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아빠가 하는 그런 낮은 임금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다시 여기 살 수밖에 없고 그 아이들은 또 여기서 사는 그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서 원래 맑았던 호수물도 오염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현상이 있다면 뭐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때문인지 모르지만 원래는 여기도 비가 오긴 왔지만 갑자기 폭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죠. 비의 양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비의 양이 많아지면 이 주변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면 전부 다 이 호수로 다 몰려들죠. 호수가 나가는 길은 좁은데 물들이 한꺼번에 몰려들면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원래는 물 위에 있었는데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면 이 집이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사회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안전 이런 문제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때 그 나이지리아의 한 건축가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높이가 고정된 집은 앞으로 살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게 뜬 구조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수위가 올라가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구조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하면서 이걸 실제로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그럼 뭘 만들 거냐? 학교를 만들자라고 했죠. 왜냐하면 학교를 만들어야 이 마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그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기술적으로는 뜬 구조를 제안을 했고 프로그램적으로는 학교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 구조적으로는 이 동네 사람들이 지을 수 있는 방식으로 너무 비싼 재료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재료와 자기들이 지을 수 있는 기술로 지을 수 있는 그런 걸 제안했죠. 아주 간단한 구조로 제안을 한 거죠. 그래서 동네 목수들도 자기 집을 지었는 그 정도 기술만으로도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단순한 목 구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띄우는 것도 그냥 그 음식물 플라스틱 통을 모아서 밑에 플랫폼을 만들고 띄워서 바닥을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과 함께 집을 지어서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만들고 나니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기반 시설이 전혀 없죠.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동네죠. 그래서 전기도 자체 생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아까 여기
여기 보면 전기도 이제 자체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도 없으니까 비가 오면 그 빗물을 받아서 여기에 아까 그 통 중에 하나에다가 빗물을 저장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 뜬 학교, 플로팅 스쿨 하나가 그 자체적으로 작은 순환 체계를 가지는 그런 그 구조로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도 여기 안에 물도 같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완성을 해냅니다. 그 구조는 뭐 굉장히 간단한 구조인데 완성을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바깥에 이 학교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 준공식 날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축하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학교에 원래는 이제 놀고 있어야 될 이 물에서 수영하고 놀고 있어야 될 아이들이 이제 교복을 입고 이제 학교를 오기 시작했죠. 물론 이제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는 것 같지만 즐거워하는 애도 있고 안 좋아하는 애도 발생했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맨 밑에는 애들이 운동장 같은 거죠. 사실은 이 마을 전체에 걸쳐서 넓은 공간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같이 조례도 하고 뭐좀 간단한 운동 같은 것도 이제 같이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마을이 원래 어촌 마을이니까 이 어부들도 애들이 학교를 안 오는 날에는 어부들이 와서 여기에 이제 그물을 손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장으로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아까 원래 마을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 폭우로 인해서 집이 잠기는 문제, 그 다음에 전기나 물이 식수가 부족한 문제, 그 다음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사회적인 지속성의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을 이 하나의 공공시설로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간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지속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자체를 만드는데도 상당한 돈이 들기 때문에 이게 많이 만들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늘어나면 이 마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많은 문제점들 중에 전체를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 부분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참여해왔던 아미 초당동의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이제 여기가 이제 아미동 초당동입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죠. 잘 아는 지역이고 그 인구는 한 두 동을 합쳐서 14,0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 두 동의 인구가 한창 많을 때는 한 5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뭐 몇 명, 35,000명 이상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부산 이 서구 아미동뿐만 아니라 영도구나 혹은 중구, 동구의 상당한 지역이 이렇게 인구가 한 60% 이상 감소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이렇게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죠. 밑에 이제 10살, 20살 밑에 연령은 거의 이제 없어지고 있죠. 특히 이제 이 아미동이나 초당동이나 이런 삼복도로 지역에서 아이들을 가진 젊은 분들이 밖으로 많이 나간다.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삼복도로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고령층과 그다음에 저소득층들이 남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인구의 60% 이상이 빠져나가면 그 60%가 살던 집들이 있죠. 60% 살던 방들이 있고 그 방들이 어떻게 되냐면 비게 되면 방은 비고 집이 비고 또 빈집이 오래되면 폐가가 되고 폐가가 오래되면 이제 철거를 하고 공투로 바뀌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2015년에 한번 두 동을 한 집 한 집 다 확인을 해봤을 때 한 550개 정도가
비어 있는 그런 원래는 사람이 살았던 땅이고 사람이 살았던 집인데 한 550개 정도의 빈집, 빈 땅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안미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상당히 독특한 지역인데요. 과거 일제강점기 때 여기에 일본인 무덤이 공동묘지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 일본인 공동묘지가 있었던 지역에 이제 한국 전쟁 때 몇몇 피난민들이 올라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산업화 시대 때 부산으로 산업노동층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지금은 주거지로 바뀐 그런 곳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 안미동의 이름이 이제 비석마을이라 비석문화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마을 곳곳에 들어가면 이런 과거 이런 비석의 흔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묘지 옆에 있었던 사찰의 불상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미동 중간쯤에 가면 이제 비석주택이라고 해서 요 아래쪽은 과거 일본인 묘지의 석조 구조물이 남아 있고, 위에만 이제 옛날 피난민들이 지었던 판잣집 같은 것이 남아 있는 집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추측컨대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의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십만 채의 판잣집이 있었을 겁니다. 수십만 채의 판잣집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산업화 시대 때도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그다음에 그런 산업 도시들의 산업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을 때 판잣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산만 많았던 게 아니라 서울에도 뭐 난곡, 시흥, 뭐 이런 봉천동, 뭐 저 옥수동, 뭐 금호동, 지금은 다 아파트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거의 판잣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판잣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지만 아마 제 생각에 한국 전쟁기에 있었던 그 판잣집 중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그 경치는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을에 보시면 아까 인구가 한 5만 명, 한창 때는 5만 명 정도 있는데, 이 안미동 출신 중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안미동 출신 중에 장정구라고 옛날에 유명했던 권투 선수가 있었죠. 세계 챔피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정훈이 씨, 최근에 뭐 텔레비전, TV에 자주 나왔던 분이죠. 그 다음에 영화배우 김윤석, 그 다음에 뭐 김정구 씨, 배구 감독 신치용, 이런 쟁쟁한 사람들이 이 동네 출신이에요. 조그만 동네인데 그죠? 조그만 동네 세계 챔피언에다가, 그 다음에 정훈이 씨는 옛날에 뭐 무슨 칠레 가요제 대상도 받고 동경 가요제 또 대상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김윤석 씨도 지금 천만 영화 배우잖아요. 이 조그만 동네에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었는가? 굉장히 독특하죠. 독특한.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자원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의 입장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 삼복도로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입장에서 주변에 이제 학원도 없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2006년부터 안미초등학교 학부모들 중에 몇몇이 우리 아이들을 좀 우리가 가르치자, 학원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공부방을 하기 시작했고, 했던 그 학부모들이 지금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지속해 나가면서 애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말 만들기 활동에도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활동을 인정받아서 이런 서구청에서 이런 거점 시설도 마련해주고, 그 거점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뭐 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또 뭐 반찬 나누기 같은 그런 활동들도 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그런 운동들도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2014년부터 이 안미초장동 도시재생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원칙으로 이제 주민과 그다음에 지역의 기관, 뭐 경찰서, 그다음에 기독교사회복지관, 그다음에 서구청,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핵심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구 혼자 만들어서는 이게 잘 안 된다.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의 기관이 돕지 않으면 지속성이 없다. 그래서 주민이 어쨌든 가장 주체가 되어야 되고 지역의 기관이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서구청이 이것을 만들어주는 거고 이러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이런 구조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회의들을 이 운영위원회가 그냥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매달 회의를 합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잘 못해요. 이게 가장 최근에 했던 10월달에 회의의 모습입니다. 이런 회의를 그러니까 지역에 사찰에 계신 스님도 참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파출소 경찰서에도 참여하고 복지관에서 참여하고 그다음에 주민 대표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운영위원회를 매달 운영을 했죠. 그래서 운영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안건들을 같이 논의를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한 5년 동안을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이렇게 마을에 여러 사람으로부터 이제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는지를 여러 사람으로부터 의견들을 이제 듣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안민초장동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제일 특징적인 것은 아이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봐 본 거죠. 그래서 애들도 사실은 이제 뭐 우리나라에 많은 도시재생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되게 의견들을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만 의견을 듣는데 어르신들이 필요한 불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 동네에 사는 아이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마을의 모습이나 사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과 같이 마을이 필요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네 차례에 걸쳐서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을에서 좋은 점은 뭔지, 그 다음에 마을에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문제는 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마을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마을에 대한 생각들도 들어보고, 그리고 마을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 이런 것까지도 이제 받아서 마을 재생 계획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애들이 이렇게 보면 계단을 없애고 싶다든지, 그다음에 문을 닫은 가게가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든지, 뭐 예를 들면 애들은 치킨집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치킨집이 없는 거예요, 이 동네에. 짜장면집도 없고,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점이 없으니까 뭘 사 먹고 싶어도 사 먹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놀 수 있는 곳 이런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다 받아서 이제 2015년에 이 계획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뭐 정주 환경 개선, 그다음에 근린 경제, 마을 경제, 그다음에 마을의 역사 문화, 그다음에 주민 참여 이런 파트들로 나누고 그 아래에 이제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죠. 그래서 몇 가지 사업의 사례만 보면 우선 정주 환경 개선 사업에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집수리 사업이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 이제 뭐 지은 지 50년, 60년 된 그런 집들도 있으니까 단열이 전혀 안 되죠. 이제 고령자들이 살게 되면 단열이 안 되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운데 이분들이 이제 또 그 기름이나 이런 걸 아끼기 위해서 단열을 안 하는 거죠. 난방을 잘 안 하는. 그러니까 이 친환경적인 그런 게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역의 봉사단체하고 같이 해서 방수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곰팡이 피는 결로, 누수 이런 문제, 그다음에 단열 이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 그런 집수리 사업들을 매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마을 베란다 사업인데요. 이게 마을 베란다 아까 특히 이제 삼복도로 지역의 그 집들 중에는 집이 뭐 한 3m에 3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 감천문화마을도 마찬가지지만 감천문화마을도 집이 되게 작지만 그래서 집이 작기 때문에 집 안에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샤워실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세탁기가 없는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아파트에는 이제 막 베란다가 있어서 베란다에서 뭐 세탁도 하고 빨래도 널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집이 좁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서 마을 베란다 같이 쓸 수 있는 마을 베란다를 만들자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 마을 베란다의 기능을 뭘로 할 거냐를 고민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까 빨래를 못한다. 세탁기가 없으면 빨래를 못한다. 특히 이불 빨래 같은 거. 그 다음에 샤워를 못한다. 그런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 빨래 세탁기하고 샤워실이 있는 함께 결합된 것을 마을의 빈 땅에다가 여기 그 샤워실과 세탁기가 결합된 마을 골목 빨래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샤워실을 보면 샤워기가 2개가 달려 있습니다. 왜 이 2사람이 들어가서 샤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한 사람이 하다가 약간 넘어지거나 또 급한 일이 생기면 한 사람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2사람이 같이 하는 것을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샤워실이 생기니까 밑에 있는 미용실에 계시는 이 원장님들이 이제 미용 파마 하는 것을 봉사하러 오시기도 해서 이 앞에서 이렇게 파마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곳인데 삼복도로 지역이다 보니까 경사로가 많고 골목도 어둡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두운 골목을 좀 안전하게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여기가 그 버스 정류장인데 그 바로 밖이 절벽.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절벽인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한 곳에 이제 이렇게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자라고 만드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만드는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사업인데 아까 아이들이 옛날에는 이 길이 거의 시장이다시피 가게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비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를 다시 가게가 들어찬 거리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주민들이 아까 아미맘스와 같은 주민단체가 이런 곳에서 어떤 가게나 공방이나 이런 걸 다시 열 수 있게 되기를 이제 하도록 그런 이제 지원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그 옆에 감천문화마을이 있어서 원래는 이제 감천문화마을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이 길을 따라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여기가 아까 시장 골목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감천문화마을에 300만 명의 관광객이 매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미동에서는 감천문화마을에 오는 300만 명의 관광객이 한 10%만이라도 안미동 쪽으로 온다면 이 길이 활성화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매력적인 어떤 가게, 상점, 공간들을 찾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길 중간에 이 집이 있는데요. 이 집이 이제 돌집이라고 동네 사람들은 이제 돌집 혹은 김박사 집이라는 이름으로 별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집에 살았던 할아버지가 혼자서 집을 지은 거예요. 할아버지 혼자서 부인하고 같이 저 뒤에 산에서 돌을 하나하나 치고 내려와서 거의 한 10년 년에 걸쳐서 이 집을 하나 조금씩 완성시킨 집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사연이 많은 집이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 할아버지가 워낙 아는 게 많다고 해서 김 박사라는 별명을 가진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집을 보면서 이 집 되게 독특하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안미동을 아는 많은 분들이 이 집은 좀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해서 이 사업으로 이 집을 매입을 해서 매입을 했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오래된 집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해서 마을 사람들하고 이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워크숍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2번에 걸쳐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학생들과 같이 학생들 그다음에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은 이곳에 서점이 하나 있습니다. 동네 서점이 하나도 없다.
서점이 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할머니들은 우리가 이런 뭐 주먹밥이나 이런 거 김밥이라도 이렇게 뭔가 만들어 팔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주먹밥을 파는 서점 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거를 설계를 해서 이렇게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올해 5월에 이제 건물은 다 만들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지금 아직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독특하게 그 원래 가지고 있는 건물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또 내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잘 바꿨습니다. 혹시 아미동에 오시면 한번 보시면 흥미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역사문화 보존인데요. 아까 봤던 그 요집, 비석주택집이라고 하는 이 집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아마 한국 전쟁기에 있었던 판자촌 집이 아마 유일하게 남은 거라고 원형대로 남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집 바로 뒤에 옛날식 이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들을 다 매입을 해서 이렇게 마을 박물관처럼 원래 살아있는 아미동이라고 하는 그 마을의 특성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을 박물관을 만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요. 주민 참여입니다. 사실 이 사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앞에 있는 사업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주민 참여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모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주민들을 모으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역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축제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014년부터 마을 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안미동 축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는 마을 축제에 가보면 초대 손님들이 많아요. 가수라든지 이런 초대 손님들이 많은데 안미동 축제는 거의 대부분이 마을 주민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부터 시작해서 그 기독교 사회 종합복지관하고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기획을 하고 참여들도 되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아이들부터 그 다음에 청소년, 고등학생. 사실 고등학생들 데리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마을에서 굉장히 어렵게 모신 아이들인데 이제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 그리고 할머니들까지 나와서 이렇게 보통 할머니들이 보통 경로당에 계시죠. 경로당에 하루 종일 경로당에 앉아 계시는데 어두운 경로당에 계시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경로당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 마을 축제 때 이렇게 공연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이 공연을 본 다른 마을에서 이 할머니들을 초대를 한 거죠. 초대를 해서 초청을 받아서 갑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 옛날에는 이런 마을 축제 하면 제일 뒷자리에 앉았는데 이제는 공연 초청을 받아서 가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앉게 되고 또 이제 다른 데 가면 부총장님하고 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자존감이랄까? 이런 게 굉장히 높아진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래도 보시면 이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남자가 부족하죠. 남자가 이 아저씨들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역시 할아버지하고 아저씨들이 이 커뮤니티 디자인 혹은 마을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이런 점도 있죠. 아저씨들은 생업에 바쁘고 또 할아버지들은 또 뭐 다른 일을 바쁘셔서 이제 조금 참여가 어쨌든 그분들까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이제 목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안미동에 시작했다가 지금 이제 초장동까지 축제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업이 이제 하자마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을의 인구가 많이 줄어든데 가장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게 젊은 아이를 가지고 학부모 세대의 젊은 부부들이 많이 없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더라도 마을에 살 수 있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활동은 많은데
중학교 이후에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활동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고등학생들은 뭐 수능 준비를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게임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각자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그 기독교 사회복지관에서도 초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걔들이 중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는 케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마을의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해보자 마을을 위해 그런 의미로 사업을 하나 생각을 했죠. 그리고 서울에 갔더니 이제 서울시립 청소년 센터 하자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뭐 서울 굉장히 규모가 크게 되어 있는 건데 그런 작은 규모로 한번 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게 뭐냐? 농구도 하고 싶고, 왜냐하면 경사지니까 농구장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그 댄스 연습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영상 편집 같은 것도 하고 싶고, 그다음 뭐 음악 작업 같은 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시설을 만들려면 몇 년은 걸릴 텐데, 그러면 그 사이에 애들은 다 졸업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 시설을 만들 동안 너희는 너희 활동을 하도록 하여라라고 해서 마을의 청소년들을 지원을 받아서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봤습니다. 뭘 하고 싶은지를 물어봤더니 그냥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준 게 아니라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니?라고 물어봤더니 여행을 다니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행을 한 번도 안 간 애들이 있는 거죠. 부모님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여행을 가거라.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여행을 가는 걸 지원을 해줬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으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건물도 짓지만 청소년들이 여행을 지원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애들이 다 아는 친구가 아니고 같은 초등학교 친구도 있지만 서로 처음 만난 친구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같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를 갔냐면 처음에는 제주도, 그 다음에 강원도 철원, 그 다음에 재작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광주 이런 데를 찾아왔습니다. 뭐가 있는 데죠. 그 평화, 그 다음에 독립 뭐 이런 장소들을 찾아다니면서 애들이 뭔가 좀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래서 물론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거나 혹은 자기들끼리만 놀던 아이들이 같이 마을에서 같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2018년에 도시재생 한마당에서 그 활동을 가지고 발표해서 이제 대상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제 그날 발표를 했는데 이 마지막 발표의 맨 마지막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된 저희들이 다음 세대와 함께 청소년 기획단의 선배로서 온 마을을 누비고 온 세계를 누비는 꿈, 이 꿈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되게 감동적이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이 건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물 만드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활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발표한 그 아이가 이 13살 때부터 아까 엄마들이 했던 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 사회복지관과 함께 무슨 꿈모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부터 도시재생 사업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하면서 같이 커나가는 거죠. 동네 아이들이 마을에서 함께 커나가는, 그리고 부모님과 혹은 마을 어른들과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같이 커나가는 그런 마을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활동은 아주 잘 되고 있고, 이 아이가 이제 올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어서 다음 기수들을 모집을 해서 이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활동들이 도시재생 사업으로 만든 건물들은 준공이 되겠지만
그 건물들보다도 이 활동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 훨씬 지속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활동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뜻에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